혹시 지금도 스마트폰 연락처를 쭉 내리며 굳이 안 봐도 될 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만나고 오면 기만 쫙쫙 빨리는 피곤한 모임에 억지로 얼굴을 내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맥이 재산이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야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쉬울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계산 혹은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까봐 두려운 찌질한 공포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기꺼이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버티고 있죠. 이 피곤하고 멍청한 인맥 유지 게임에 목을 매는 우리들을 향해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아주 서늘하고 무자비한 도끼질을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을 끊어내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주변에 사람이 많고 늘 북적이는 삶은 성공한 인싸의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 혼자 있을 능력이 없어져 남들에게 끊임없이 기대고 있다는 내면이 텅 비어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초라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억지로 웃으며 이어붙인 그 얄팍한 관계들은 내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하죠. 내 인생이라는 한정된 영토에서 이 쓰레기 같은 관계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 진짜 나로 온전히 숨쉴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뿌리를 송두리째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쓸데없는 관계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만나면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후회하고 집에 오면 다음에는 진짜 안 만나야지 라고 다짐하면서도 또 다음 달이 되면 어김없이 같은 모임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순환을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치원에 처음 간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돼.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해. 친구가 많은 아이가 좋은 아이야.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혼자 책 읽고 있는 아이를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혼자 있어?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혼자 밥 먹는 아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아이로 취급됐고 친구가 많은 아이는 사회성이 좋다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에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공식이 새겨집니다. 사람이 많으면 성공이고 혼자면 실패다. 친구가 많으면 좋은 사람이고 혼자 다니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 공식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사람일 이유가 없고 혼자 다닌다고 문제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식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웠습니다. 양보했을 때의 안도감, 무리에 속했을 때의 안전함, 혼자 남겨졌을 때의 서늘한 공포. 이 감정의 기억이 뼈에 새겨져서 평생의 자동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인싸와 아싸라는 잔인한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인싸는 교실의 중심에 서서 웃음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아싸는 구석에 밀려나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지배합니다. 한 번이라도 무리에서 밀려나 본 사람, 한 번이라도 왕따를 당해본 사람은 다시는 혼자가 되면 안 된다는 공포가 DNA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 아무리 질이 나빠도 일단 유지하려고 합니다. 혼자보다는 나쁜 관계라도 있는 게 낫다는 처절한 생존 전략이죠. 대학에 가면 이 공식에 인맥이라는 세련된 단어가 추가됩니다. 대학 와서 인맥 못 쌓으면 사회 나가서 후회한다. 선배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동아리를 들어야 합니다. 학생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행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술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MT에 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박아놓고 아, 그 사람 알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졸업 후에 이 인맥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재미도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립니다.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100배가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뒤처진다는 공포가 너무 강력하니까요. 직장에 들어가면 이 게임은 최종 보스 레벨로 올라갑니다.
네트워킹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가 씌워집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업계 모임에 참석하고 회식에 빠지지 않고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하고 동종업계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커리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으로 포장됩니다. 거절하면 조직에서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고 승진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지쳐 쓰러지고 싶어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혼자서 조용히 쉬고 싶어도 네트워킹이라는 이름 앞에 자기 시간을 순순히 바칩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그 수많은 네트워킹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로 당신의 인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명함은 서랍에 쌓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연락처는 저장만 해놓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고,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일주일도 안 돼서 기억에서 완전히 증발합니다. 남는 건 그 자리에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의 빈자리뿐입니다. 그 시간에 잠을 잤으면 체력이라도 회복했을 것이고, 책을 읽었으면 지식이라도 쌓았을 것이고, 가족과 보냈으면 추억이라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네트워킹에 쏟은 시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증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현상의 뿌리를 단 한 문장으로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사교를 추구하는 이유는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만나는 건데. 정말요?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잡혀있는 그 약속, 정말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절하면 뒤에서 뭐라 할까봐,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나만 빠지면 뒤처질까봐 나가는 겁니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적 풍요도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세계가 있습니다. 생각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넘치고 관심사가 다양하고 혼자서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읽을 책이 산더미고 생각할 거리가 무한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이 외부의 어떤 모임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잡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거나 TV를 켜거나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거나 급하게 약속을 잡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이 너무 심심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텅 비어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공허함이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떠들고 술 마시고 웃고 외부의 소음으로 내면의 정막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외부의 소음으로 내면의 빈곤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바닥에 구멍 뚫린 양동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모임에 가고 더 많은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몇 개입니까?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수백 명일 겁니다. 어쩌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신이 진짜로 힘들 때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가식 없이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줘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가 울어도 화를 내도 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명? 2명? 많아야 3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수백 명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연락처일 뿐입니까? 당신의 내면적 빈곤을 감추기 위한 숫자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마치 은행 잔고가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 놓고 나는 부자야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연락처의 숫자가 관계의 풍요로움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관계의 숫자는 내면의 풍요도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 현상이 특히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12월이 시작되면 송년회라는 이름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직장 송년회,
대학 동기 모임, 고등학교 동기 모임, 동네 모임, 취미 모임, 학고모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저녁에 약속이 잡힙니다. 이 약속들을 소화하기 위해 당신은 자기 시간을 내놓고, 교통비를 내놓고, 회비를 내놓고, 체력을 내놓고, 감정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모임에 가서 뭘 합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근황을 듣고,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농담에 웃어주고, 별로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술잔을 부딪히며 내년에도 잘 지내자 라는 공허한 덕담을 교환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잤으면, 이 시간에 넷플릭스라도 봤으면, 이 시간에 그냥 혼자 멍이라도 때렸으면. 하지만 다음 해 12월이 되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안 가면 뒤에서 걔 왜 안 왔어? 라고 수군거릴까봐, 관계가 끊길까봐, 나만 빠지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인맥이라는 감옥입니다. 눈에 보이는 쇠창살은 없지만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당신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이 감옥의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강제로 잡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 밖이 두렵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문 앞에서 문 밖의 자유를 바라보면서도 말을 떼지 못한 채 감옥 안에서 점점 더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 마주해야 하는 텅 빈 자기 내면이 무서운 거라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그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떠들고 웃고 마시다 보면 매 안의 공허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잊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모임이 끝나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공허가 고스란히 한치도 줄어들지 않은 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약속을 잡습니다. 또 다음 모임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끝없는 도주. 그것이 대부분의 사교 활동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불필요한 관계들이 당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방식으로 갉아먹고 있는지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한마디로 끝날 수준의 얕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고 훨씬 뿌리째 흔드는 차원의 파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려면 자기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해야 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과장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분의 3이면 75%인데 사람을 만난다고 나의 75%를 포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추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숫자가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우선 물리적인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약속을 잡고 어디서 만날지 정하고 뭘 입을지 고르고 이동하고 만나서 어울리고 돌아오는 데까지 최소 서너 시간에서 길게는 대여섯 시간이 날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비용은 이 겉으로 보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그 약속 앞뒤로 소모되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모임이 있는 날 아침부터 에너지가 새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면서 머릿속에는 이미 저녁 약속이 떠다닙니다. 오늘 저녁에 그 모임 가야 하는데 뭘 입고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누가 오더라?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뭘 할까? 몇 시에 빠져야 하지? 2차까지 가야 하나? 이 생각들이 하루 종일 의식의 배경에서 돌아갑니다. 컴퓨터로 치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계속 돌아가면서 CPU를 잡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집중력의 상당 부분이 저녁 약속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피곤합니다. 이것이 모임의 숨겨진 비용, 심리적 사전 소모입니다. 만나서도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특히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는 대화 자체가 중노동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적당히 맞장구 치고 적당히 웃어주고 적당히 관심 있는 척하는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꾹 참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을 골라서 꺼내고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은 숨기고 자리에 맞는 표정을 만들어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는 것의 실체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대부분을 접어서 서랍에 쑤셔놓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4분의 1만 꺼내서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 불필요한 관계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만나면 기가 쫙 빠지는 사람. 이 유형은 알아보기 가장 쉽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데 1시간쯤 함께 있으면 원인 모를 피로감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람의 동무대가 됩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고민, 자기 자랑, 자기 불만, 자기 아이 이야기, 자기 시어머니 이야기, 자기 직장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듣는 기계, 맞장구 치는 기계, 고개 끄덕이는 기계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건성으로 아 그래? 한마디 하고 즉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관객이지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치 헌혈을 5번 연속으로 한 것처럼 힘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은밀한 깎아내리기의 달인입니다. 이 유형은 훨씬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웃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 미묘하게 불편해하는 패턴. 당신이 승진하면 요즘 회사들 인사 기준이 좀 이상하더라 하고, 당신이 새 차를 사면 그 차종 유질이 많이 든다던데 하고, 당신이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좋아지면 너무 무리하면 관절 나간다더라 하고,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 텐데 합니다. 이 모든 말이 너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라는 포장 안에 들어있어서 처음에는 진심 어린 충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의 좋은 소식에 한 번도 순수하게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자기와 같은 수준에 혹은 자기보다 아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순전히 의무감으로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학교 동기, 직장 전 동료, 동네 지인, 부모님 지인의 자녀, 한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된 관계가 그 공간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관성의 힘으로 질질 끌려가는 관계.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과거 추억 몇 개를 우려먹고 요즘 뭐해? 라는 형식적 질문을 교환하고 어색한 침묵을 술로 채우고 또 보자 라는 거짓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이 얻는 것은 정확히 제로입니다. 하지만 끊지 못합니다. 그래도 20년 알던 사이인데 끊으면 인정머리 없는 놈 소리 듣겠지 라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험담 공동체입니다. 이 유형의 모임에서 대화의 주된 연료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뒷이야기. 걔 남편이 바람 피운대. 걔 사업 망했대. 걔 아들이 대학 떨어졌대. 걔 진짜 요즘 살쪘더라. 이 대화에 참여하면 일시적으로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우리는 저것보다 낫다는 우월감, 우리는 한편이야 라는 소속감. 하지만 당신이 그 자리를 비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다음 뒷담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은 100% 확실합니다. 당신 앞에서 남의 흉을 봐주는 사람이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신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물어뜯는 쾌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진심은 태양계 밖의 일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이용 가치로만 연결된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과 연을 끊으면 어딘가에서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계산기 두드리며 유지하는 관계. 여기에는 인간 대 인간의 따뜻함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당신도 상대를 도구로 보고 있고 상대도 당신을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 치부하는 차가운 거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당신의 연락처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당신은 수백 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뼛속까지 혼자인 겁니다. 이 5가지 유형이 당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에 사람을 만나는 총 시간 중에서 진짜로 마음이 통하고 에너지가 차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몇 %이고 위에 나열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쓰는 시간이 몇 %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계산을 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 대인관계 시간의 60%, 70%, 심한 경우 80% 이상이 불필요한 관계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관계들이 당신의 사고방식과 자존감과 삶의 방향까지 조용히, 교묘하게, 돌이킬 수 없이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본능적으로 흡수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렌즈가 장착됩니다.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 안의 도전 의지도 점점 시들어갑니다. 나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성장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잘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앞서가면 이 무리에서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잠재력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쇼펜하워는 대부분의 사교 활동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상호 이용이거나 지루함으로부터의 도피. 상호 이용은 서로에게서 뭔가를 뽑아내기 위한 차가운 거래이고 지루함으로부터의 도피는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공허를 타인과의 접촉으로 잠시 마취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에서 출발한 관계에서 진정한 우정, 진정한 신뢰, 진정한 유대가 자라날 가능성은 사막에서 연꽃이 필 가능성과 비슷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극히 드문 기적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워는 단언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적 맑음을 하수구에 쏟아붓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그 하수구에서 돌아오는 것은 기껏해야 잠깐의 소속감, 잠깐의 안도감, 잠깐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위태로운 착각뿐이라고. 그 착각이 깨지면 다시 공허가 밀려오고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또 다음 모임으로 달려가는 끝없는 쳇바퀴라고.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쇼펜하워는 왜 고독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봤을까요?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목숨을 걸고 피하려 하는 이 혼자있음이라는 상태를 왜 이 철학자는 자유의 정점이요 축복의 극치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두 단어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뒤섞어 씁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와 혼자 있으면 고독하잖아를 같은 문장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에게 이 둘은 지구와 화성만큼 다른 세계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 느끼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빈자리가 아프다는 느낌,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고통. 이것은 내면이 빈곤할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부에서 채워줄 사람이 절실한 겁니다. 마치 배터리가 바닥난 핸드폰이 충전기를 찾는 것처럼 내면이 방전된 사람이 사람이라는 충전기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반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 생각에 깊이 몰두하고 싶어서 자기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선택한 상태.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자기 안에 충분한 세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존재 없이도 풍요로울 수 있는 상태. 쇼펜하워는 이것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라고 봤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 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유. 쇼펜하워는 이 원리를 직접 자기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화려한 사교계와 거리를 뒀습니다. 대중적 인기를 쫓지 않았고 학계의 주류에 편승하지 않았고 유행하는 사상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슈퍼스타 철학자였던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쇼펜하워는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했다가 학생이 거의 오지 않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내가 틀렸나 보다. 세상에 맞춰야 하나 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하나 보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상의 가치를
자기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 안에서 길어올린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 산책을 하고, 저녁에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조용한 일상. 이 단조로운 나날 속에서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 욕망의 구조, 고통의 의미, 의지의 작동 방식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을 하나씩 쌓아 올렸고, 결국 서양 철학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사상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시간을 사교 모임에, 네트워킹 파티에, 동료 학자들과의 술자리에 쏟았다면 그 사상 체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신에게 철학 대작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만 가능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절대로, 결코 어떤 수를 써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혼자 있는 순간 비로소 고개를 드는 것이 있다는 것.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의 귀는 남의 목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남의 의견, 남의 판단, 남의 기준, 남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서 내 생각 위에 덮어 쓰여집니다. 라디오를 열대 동시에 틀어놓은 방에서 어떤 특정 라디오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듯이 타인의 소음 속에서 나의 진짜 목소리는 파묻힙니다. 하지만 모든 라디오를 끄고 조용한 방에 앉으면 그때 비로소 아주 작고 여린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저것이 싫어.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진짜 자아입니다. 수십 년간 남의 소음에 파묻혀 있던 당신의 가장 본래적인 목소리. 이 목소리는 시끄러운 사교의 한가운데서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고독의 침묵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생각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사고는 수면을 스치는 물수제비와 같습니다. 빠르고 가볍게 수면을 톡톡 튀어가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응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상대가 뭔가 말하면 즉시 반응하고, 즉시 대꾸하고, 즉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속도에서 깊이 있는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시간의 압박이 사라집니다. 하나의 생각을 천천히 꺼내서 이리저리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해체하고, 재조립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까지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오면 결론 없이 그냥 품고 있어도 됩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까요. 이 느리고 깊은 사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판단력은 예리해지고 통찰력은 넓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은 자기 취향과 방향이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어디 여행을 갔대. 저 사람은 무슨 차를 뽑았대. 저 사람 자녀는 어디 대학에 갔대. 저 사람은 얼마짜리 아파트를 샀대. 이 비교의 소음이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본질적 질문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비교 대상이 소멸합니다. 오직 나와 나 자신만이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남들은 다 그게 좋다는데 진짜 나도 그게 좋은 건가? 아니면 나는 사실 다른 것을 원하는 건 아닌가? 라는 정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일은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사라지고 형식적 만남이 사라지고 억지 웃음이 사라지면 그동안 밖으로 새나가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에너지의 양에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네, 원래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관계들이 빨아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에너지로 당신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 즉 남에게 인정받아서 기쁘고 남과 어울려서 즐겁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서 뿌듯한 것은 모래성입니다. 파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상대의 기분이 변하면, 상황이 바뀌면, 관계가 틀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휘발성 행복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행복, 자기 생각에 빠져서 충만하고 자기 취미를 즐기면서 기쁘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평온한 행복은 어떤 외부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집과 같습니다. 이 행복만이 진짜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에 도달하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야 한다는 것.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새 가구를 놓을 자리가 없듯이 삶에 불필요한 관계가 빽빽히 차 있으면 고독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버려야 얻어집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뼈아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끊어내느냐는 겁니다. 머리로는 100번 이해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고독은 두려운 게 아니라 자유다.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보인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칼을 들고 관계를 자르려 하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다는 행위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세 가지 두려움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죄책감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먼저 거리를 두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이 죄책감은 관계 정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바위입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문화적 무기가 있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 자체를 인정머리 없는 행위, 의리 없는 행위, 사람 구실을 못하는 행위로 낙인 찍습니다. 그 사람이랑 몇 년인데, 그래도 같이 밥 먹은 사이인데,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인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것과 소중한 관계라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20년을 알아도 만날 때마다 기가 빠지는 관계가 있고 1년밖에 안 알아도 만나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만남의 질로 측정됩니다. 나르가 빠져서 형체도 없는 옷을 20년 입었으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입고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뒷담화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모임에 안 나가면 뒤에서 수근거리겠지. 내가 연락을 끊으면 걔 요즘 왜 저래? 할 거야. 나를 나쁘게 말할 거야. 이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리를 비우면 당신 뒷담화를 할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을 씹고 있으면 웃으면서 맞아주는 그 모임이 당신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이 정말 현명한 투자입니까? 오히려 당신이 빠졌을 때 당신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끊어내야 할 관계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진짜 혼자 남는 것에 대한 원초적 공포입니다. 다 끊고 나면 아무도 안 남으면 어쩌지? 정말로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이것은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한 고립에 대한 본능적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잘라내면 진짜 소중한 관계가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원의 잡초가 빼곡하면 꽃이 안 보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꽃이 드러납니다. 수십 개의 피상적 관계에 흩뿌려지던 시간과 에너지가 진짜 소중한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그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자,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당신의 관계를 세 층위로 분류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 지도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층위. 만나면 에너지가 차는 사람.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가실이 필요 없고 헤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당신의 핵심 관계입니다. 아마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겁니다. 한 명일 수도 두세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키십시오. 이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층위. 만나도 별 느낌 없는 사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런 관계.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끊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연락이 오면 가볍게 응대야 돼. 거기까지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 칭위.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이 관계를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얻는 해방감도 가장 큽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 점진적 페이드아웃. 하루아침에 절교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답장을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다. 즉각 반응하던 것을 몇 시간 뒤로, 하루 뒤로 늦춥니다. 모임에 초대받으면 매번 수락하던 것을 2번에 1번 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3번에 1번만 갑니다. 그 다음에는 안 갑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폭탄 선언 없이, 감정적 충돌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방법 2. 명확한 선긋기. 점진적 페이드아웃을 해도 끈질기게 붙어서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요즘 안 보여? 왜 연락 안 해? 너 나 피하는 거야? 너 변했어. 이런 추궁이 들어올 때 담담하고 단호하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요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모임을 많이 줄이고 있어. 끝.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연명할 필요도, 사과할 필요도, 상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100% 당신의 주권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변했다. 네 글자. 이 네 글자가 얼마나 강력한 심리적 무기인지 모릅니다. 변했다는 말은 예전의 너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이고, 예전처럼 나한테 맞춰줘라 라는 요구이며, 네가 변하면 나한테 불편하니까 제자리에 있어라 라는 감정적 협박입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나무는 자라면서 형태가 변합니다. 그걸 보고 너 변했다며 비난하는 사람은 나무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변했다에 흔들릴 이유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를 여기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서로에게 적정한 거리를 찾기까지 수없이 찔리고 수없이 아파하고 수없이 물러서는 과정을 거쳐야 했듯이,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함과 마찰과 아픔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어떤 관계는 서운함을 남기고 끝날 것이고, 어떤 관계는 상대의 원망을 사며 끝날 것이고, 어떤 관계는 당신 스스로의 죄책감과 씨름하며 끝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쉽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회복의 아픔입니다.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느끼는 따가움이지 상처가 더 깊어지는 아픔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는 아픔은 일시적이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픔은 영구적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달 아프고 평생 자유로울 것인가? 아니면 아프지 않으려고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일시적 아픔을 견디고 나면 놀라운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수년간 등에 짊어지고 다니던 보이지 않는 짐을 매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려도 심장이 쿵하고 매려앉지 않고, 주말에 약속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어도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약속한 고독의 자유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떼어냈고, 의무적 모임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거리를 뒀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짧아졌고, 카톡 단체방이 줄었고, 주말 약속이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당연합니다. 수십 년간 외부의 소음으로 가득 채워왔던 시간이 갑자기 텅 비면 그 공백이 불안과 허전함으로 다가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아무 약속이 없으면 나 이렇게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현저히 줄어들면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라는 서글픔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다른 사람들은 때로 모여 신나게 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혼자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 감정은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금연을 시작한 사람이 처음 며칠간 담배 생각에 미칠 것 같은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면 뇌가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던 뇌가 그 자극이 사라지니까 패닉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금연 후 며칠만 견디면 니코틴 욕구가 줄어들듯이 이 허전함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이 가라앉은 자리에 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라운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의무적 모임, 형식적 만남, 에너지 뺏기는 술자리에 바치던 시간이 전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시간의 양은 상상 이상입니다. 한 달에 불필요한 관계에 쏟던 시간만 계산해도 수십 시간에 달합니다. 수십 시간이면 책 대여섯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외국어의 기초를 뗄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밀려있던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멍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기조차 불필요한 관계에 시달리던 시절에는 불가능한 사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수준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만나면 기가 빠지는 사람, 경쟁심과 질투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뒤에서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접촉이 사라지면 아침에 눈 떴을 때의 컨디션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 일에 대한 집중력이 선명해지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감수성이 되살아납니다. 마치 오랫동안 탁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맑은 물에 올라온 것처럼 세상이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배낭을 수년간 지고 걷다가 마침내 내려놓았을 때의 그 가벼움. 배낭을 지고 있을 때는 그 무게에 적응해 있어서 무겁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내려놓고 나서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잡음이 사라지면 뇌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이상 걔가 내 뒤에서 뭐라고 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번 모임에서 내가 한 말이 실수 아니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같은 쓸데없는 고민이 뇌의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 본질적인 물음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네 번째로 남아있는 관계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수십 개의 관계에 얇게 분산되던 시간과 에너지가 진짜 소중한 한두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더 깊어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충만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두터워집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다른 약속에 치여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진짜 소중한 사람과 이제 여유롭게 앉아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관계의 깊이와 온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최상의 축복이라고 부른 진짜 이유입니다. 타임에게 쏟아붓던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밤을 마무리하는 것. 이 소박해 보이는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뿌리를 내립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어도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가슴 깊이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관계에 목을 매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있으면 감사하게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자신과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에게서 받는 인정, 남과의 어울림에서 오는 즐거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외부 조건에 묶여 있어서 그 조건이 바뀌면 순식간에 증발하는 신기루와 같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풍요에서 우러나오는 행복,
자기만의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느끼는 평온함. 이것은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것인 행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삶은 인간 혐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동굴에 들어가 숨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관계의 질적 혁명입니다. 양에서 진로의 패러다임 전환. 수백 명의 아는 사람 대신 한 명의 진심 어린 벗을 택하는 것. 매주 참석해야 하는 10개의 모임 대신 한 달에 한 번 마음이 맞는 사람과 나누는 한 끼의 깊은 식사를 택하는 것. 카카오톡의 수백 개의 안 읽은 메시지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과 주고받는 한 통의 따뜻한 전화를 택하는 것.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는 것. 넓게 퍼뜨리지 말고 깊이 박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인간관계의 혁명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의 핵심을 뽑으면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마라. 자기 안의 빈곤을 타인으로 메우려 하지 마라. 대신 그 빈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자기 안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라. 자기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관계는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구걸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나눔이 된다. 그때의 관계만이 진짜 관계이고, 그때의 함께함만이 진짜 함께함이고, 그때의 삶만이 비로소 진짜 당신의 삶이다. 불필요한 사람들을 끊어내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차갑고 잔인한 말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지금 이 말이 차가운 게 아니라 뜨겁다는 것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찾으라는 말입니다. 가짜를 쓸어냄으로써 비로소 진짜를 만나라는 말입니다. 잡초를 뽑아냄으로써 비로소 꽃을 피우라는 말입니다. 남의 삶에서 배경 엑스트라 노릇을 그만두고 내 삶의 한가운데로 돌아와 주인공 자리를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서 연락처 목록을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천천히 쭉 내려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멈추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에너지가 차는가? 아니면 빠지는가? 이 사람은 내 삶에 빛을 더하는가? 아니면 무게만 더하는가? 이 사람이 내일 당장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나는 진심으로 슬플 것인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좀 홀가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당신의 첫 번째 도끼질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걸. 가장 큰 자유는 무언가를 얻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언가로 가득 채운 뒤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낸 뒤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당신의 삶이라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오늘이 도끼를 드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그 도끼질이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만의 고요하고 충만한 꽃밭이 펼쳐지기를. 200년 전의 쇼펜하우어와 오늘의 이 영상이 함께 응원합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끊어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